많은 분들이 조지 소로스 하면 가장 먼저 전 세계를 무대로 투기를 일삼는 헤지 펀드를 떠올리시더군요. 조지 소로스는 1992년 파운드화를 대규모로 매도해 마침내 영국 중앙은행마저 굴복시켜 당시 무려 15억 달러의 투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1997년 태국 바트화의 붕괴 등 아시아 경제 위기 때 배후 인물로 지목됐을 정도로 약세 통화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초기 소로스의 첫 헤지펀드라고 할 수 있는 퀀텀 펀드가 초기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밑거름은 다름 아닌 주식시장이었고, 그것도 첨단 IT 산업과 관련된 기술주를 근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출범 당시 퀀텀 펀드는 운용 자산이 4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헤지 펀드답게 외환 시장과 상품 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도 했으나 주 투자 대상은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는 시작부터 일반 투자자들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당시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주식은 니프티 피프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소로스는 폴라로이드와 디즈니, 프로피카나, 에이본 등의 주식에 대해 열심히 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흐름에 맞서 과감히 그 반대편에 섰고, 그 결과 1973년에서 74년으로 이어지는 주가 폭락기에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1994년과 1995년 잇따라 엔화 투기에 실패했을 때 퀀텀 펀드를 구해준 것도 실은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엔화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잖아. 사장님, 엔화 좀 보셨어요? 나도 봤어. 달러당 79엔까지 치솟았더군.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엔화가 하락할 줄 알고 우린 집중적으로 매도했잖아요. 그럼 손해가 얼마나 난 거죠? 한 6억 달러쯤 손실이 날 것 같아. 6억 달러나요? 하지만 엔화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본 1995년 한 해에도 퀀텀 펀드는 39%라는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적 전망이 불투명해 주가가 급락했지만 곧 실적을 회복할 것이 확실시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올린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지 소로스의 주식시장에 대한 애착은 그의 저서 금융의 연금술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본성 일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죄기성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재기적 현상을 연구하는 최선의 출발점입니다. 시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시장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고 시장이 예측한 사건에 시장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주식시장에는 편견이 존재하며 이 편견이 주가와 내재 가치의 괴리를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는 겁니다. 두 과정은 서로 끊임없이 새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재기성 이론에서는 이처럼 주가가 수동적 요소가 아니라 능동적 요소인 것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영향력은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정도로 큽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소로스 이전과 소로스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럼 이 같은 평가와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지 소로스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정교한 투기를 하기 시작한 첫 전문 투자자이자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을 모두 넘나들며 활동한 첫 번째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놀라운 수익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헤지 펀드로 성장한 퀀텀 펀드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던 것일까요? 조지 소로스는 1963년 한 투자사에서 더블 이글이라는 역외 펀드의 운영을 맡으면서 역외 펀드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1969년 짐 로저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간신히 운용자산 400만 달러를 마련했네. 직원들도 좀 뽑아야 하지 않을까? 일단
간단한 업무를 도와줄 여직원 하나만 뽑고 당분간은 자네와 나 둘이서 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초기에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일본의 주식은 어떨까? 난 글로벌 투자를 했으면 하는데. 글로벌 투자? 그리고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 등 가리지 말고 투자하세나. 기회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차익금을 쏟아붓는 적극적인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얘기로구만. 알겠네. 그렇게 하세. 너의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네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란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퀀텀 펀드의 투자 수익률은 일반 뮤추얼 펀드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 해 100%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두 차례나 기록하기도 하면서 소로스가 사실상 펀드 운영의 일선에서 물러난 1989년까지 20년간 퀀텀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34%에 달했으니까요. 퀀텀 펀드는 이 같은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 펀드로 성장해 나갔지만 소로스에게 펀드의 급성장은 새로운 부담이 됐습니다. 우선 펀드의 대형화에 반대하는 로저스가 1981년 퀀텀 펀드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1981년에는 23%의 투자 손실을 기록함으로써 펀드 출범 후 최악의 투자 수익률과 함께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퀀텀 펀드는 그러나 다음해 57%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며 부활했고 펀드 규모는 1983년부터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 뉴욕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고 일본 주식시장을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조지 소로스는 8억 4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는 당시 펀드 자산의 28%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텀 펀드의 1987년 투자 수익률이 14%였다고 하니 투자자로서 조지 소로스의 능력은 감히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 씨, 조지 소로스의 공식 은퇴 이후 퀀텀 펀드를 맡아 10년간 펀드 매니저로 일하셨는데요. 소로스에게 배우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았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잃느냐에 대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항상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 스탠리, 그 어느 하나의 거래에 확신이 서면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게나, 또 어떤 거래에서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때가 바로 레버리지를 써야 할 때야. 한마디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처럼 조지 소로스는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거액의 손실이 생겨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같은 자신감은 한 거래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에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태도 덕분입니다. 한 거래에서 실패하면 다른 거래에서 성공해 만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거래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겠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조지 소로스가 가진 투자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